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 초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 폭락은 이번 주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극복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주는 최고의 한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가 크게 하락했고, 곧이어 발표된 PPI, CPI도 역시 기대에 부합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 7월 소매 판매도 시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증시 폭락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머스크가 트럼프와 X를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정해진 주제와 사전 질문지 없이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고 재미를 보장하겠다고 홍보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머스크와 트럼프의 대담에 대해서 UAW, 그러니까 전미 자동차 노조가 트럼프와 머스크를 연방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직원 다수를 해고한 것을 두고 최고의 해고 전문가라고 파업 대응을 칭찬했고, 머스크는 나는 파업을 하면 해고한다고 말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UAW는 노동자의 침묵을 원하면서 대놓고 비웃는다며 분개했습니다. 한편 로이터는 테슬라가 지난 11월부터 미국에서 시판해온 사이버트럭 기본형 모델의 판매를 중단하고 높은 가격의 모델에만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번스타인은 테슬라의 목표가를 $120로 낮추면서 매도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테슬라가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러한 추세에 반전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버핏 쇼크는 있고 아이폰에 집중해야 된다면서 애플을 긍정평가했습니다. 그는 가을에 출시될 아이폰 16의 출하대수가 시장 전망치인 8천만 대에서 8,400만 대를 넘어서 9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이브스는 아이폰 16의 업그레이드 사이클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이고, 지난 4년간 세계 아이폰 약 3억 대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다면서 아이폰이 업그레이드의 슈퍼 사이클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애플의 견고한 생태계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EU의 강도 높은 반독점 압박 속에 애플이 생태계 외부의 결제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를 겨냥한 EU의 강력한 반독점법인 디지털시장법 DMA에 따라서 애플은 개발자들의 외부 대체 앱스토어를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임업체 에픽게임스는 이날 유럽의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해서 대체 앱스토어를 출범시켰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도 이번 주 들어서 애플 외부의 자사 웹사이트 접속을 통해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프리스는 블랙웰 지연은 큰 문제가 아니라면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50로 제시했습니다. UBS도 AI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면서 이번 분기의 실적을 낙관했습니다. BOA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동안 낙폭이 과도했다며 반등할 주식 1순위로 꼽았습니다. BOA는 4분기에 반도체 주가의 본격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화웨이가 H백에 버금가는 AI 반도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UBS는 화웨이 소식에 중국 리스크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면서 말을 약간 바뀌었습니다. 구글이 메이드 바이 구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새 아이폰이 출시되는 9월보다 일정을 앞당겨서 행사를 실시했는데 그 이유는 애플보다 먼저 AI 스마트폰인 픽셀폰 9을 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능을 위해서 제미나이를 탑재할 예정이고 AI 비서인 제미나이 라이브를 공개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강제 기업 분할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크롬, 에드워즈의 강제 매각을 명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가 구글 기업 분할을 추진한다면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업 분할 시도가 실패한 이후 미국 정부가 시장 독점을 이유로 기업 분할을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1심에서 기업 분할 명령을 받은 바 있지만 2심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법원에 읍소하는 전략으로 기업 분할을 겨우 피한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IB들은 구글의 분할 가능성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검색이 현재 챗GPT와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 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미주어증권은 만약 구글이 분할되면 주가가 현 수준에서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심리는 9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엘리엇에 이어서 또 다른 행동주의 펀드인 스타보드 밸류가 스타벅스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타보드 밸류는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한편 스타벅스는 그 패스트푸드 체인인 그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브라이언 니콜 CEO를 새로운 스타벅스 CEO로 선임했습니다. 니콜 그 신임 CEO는 2018년부터 치폴레를 이끌며 경영 혁신을 성공적으로 주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치폴레의 이익을 7배 늘렸으며 주가를 800% 상승시킨 유능한 경영자라고 스타벅스는 치켜세웠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스타벅스 주가는 20% 이상 급등했지만 반대로 치폴레의 주가는 7%가 하락했습니다. 한편 그 파이낸셜 타임즈는 스타벅스가 브라이언 니콜을 CEO로 영입하기 위해서 역대로 가장 높은 수준의 CEO 급여 패키지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1년간 성과 목표를 모두 달성하면 총 1억 1,680만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되는데 렉스먼 내러시먼 CEO를 영입할 때보다 4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금융과 IT 기업 외에 1억 달러가 넘는 CEO 급여 패키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 브라이언 니콜은 현금 1,000만 달러, 주식 보상 7,5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에버코어와 ISI는 어려운 소비자 환경 속에서 안정적 선방인 월마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버코어 ISI는 월마트에 대해 변동성이라는 소비자의 폭풍 속에서 항구를 제공하는 안정적인 선박이라며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를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월마트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에버코어 ISI 예상대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을 넘어서는 호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도 상향했습니다. 메타는 유니버설 뮤직과 음악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메타의 모든 플랫폼에 적용될 예정으로 아티스트와 작곡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판 올리브영인 울타뷰티와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하이코에 대한 그 신규 투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6월 30일 기준 2억 2,700만 달러 상당의 그 울타뷰티 주식 69만 주와 2억 4,700만 달러 상당의 하이코 주식 104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뉴스의 영향으로 국내 뷰티 관련 주식도 상승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이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인 암홀딩스 지분 118만 주를 매각해서 약 1억 4,70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CNBC는 이번 지분 매각에 대해서 인텔이 치열한 AI 경쟁 속에서 재무 상태를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화웨이에 관한 소식입니다. 화웨이가 신규 AI 반도체를 출시합니다. 바이트댄스, 바이두 등 인터넷 회사들과 차이나 모바일 등 통신 회사들이 이 칩을 테스트 중인데 화웨이는 이 칩이 엔비디아의 그 H100에 필적한다고 고객사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7월 미국의 PPI가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쳐서 예상치를 밑돌며 둔화했습니다. 상승률은 6월의 0.2%보다도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떨어지지 않던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0.2% 하락했는데 이는 작년 12월의 0.1% 하락 이후 처음이며 하락폭은 작년 3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해서 예상치인 0.2% 상승을 상회했습니다. PPI에 이어 발표된 7월 CPI는 전년 대비 2.9%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예상치였던 3.0%를 밑도는 수치이고 2021년 3월 이후 가장 둔화한 수치이자 3년 만에 2%에 진입한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2%가 상승해서 예상치에 부합했고 인플레이션 완화의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그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0% 늘어난 7,09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는데 이를 크게 웃던 서프라이즈입니다. 전월 증가율은 보합에서 마이너스 0.2%로 수정됐습니다. 수정된 6월 수치의 영향으로 인해서 7월 증가율이 커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걸 고려하더라도 증가폭은 컸습니다. 소매 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소비는 미국 GDP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소매 판매가 줄어들면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일단 불식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역시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7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이건 그 예상치인 23만 5천 건보다 축소된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6만 4천 건으로 역시 7천 건 줄었습니다. 실업률이 4.3%로 상승하면서 급격한 고용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컸었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줄어들면서 고용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은 3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6월 2.9%에서 7월 2.3%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뉴욕 연은이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값인 1년 전망치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인 5년 전망치는 각각 3.0%, 2.8%로 유지됐습니다. 미시간 대학은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67.8을 기록하며 7월의 66.4에서 1.4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는 66.9였는데 이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전월 확정치와 같았고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3.0%로 7월과 동일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후 소비자의 그 민주당에 대한 선호 심리가 6% 크게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화당에 대한 감정은 8월에 5% 하락하는 정반대 양상을 보였습니다. WHO가 엠폭스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그 최고 수준의 경고인데 아프리카 55개국 중에서 13개국에서 엠폭스가 발생했고 기존에 감염되지 않았던 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WHO는 엠폭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엠폭스가 아프리카를 넘어 다른 대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또한 그 최소 84개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엠폭스의 확산에 따라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금주에 급등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IRA와 그 칩스법에 따라 공표된 주요 그 제조업 투자 가운데 약 40%가 지연 또는 중단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전기차 캐즘 등 시장 상황 악화 및 수요 감소, 중국의 저가 공세 지속,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모든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입니다. 투자가 보류된 주요 대형 프로젝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23억 달러 규모의 애리조나 공장, 엘버말의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리튬 가공 공장, 에너의 오클라호마 태양광 패널 공장 등입니다. 연준 총재들은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해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였지만 이르면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은 공통점이었습니다. 많은 연준 인사들이 발언이 있었지만 주 후반에 있었던 대표적인 발언을 말씀드리자면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지난 7월 고용보고서의 그 실업률 악화에 대해 일하려는 사람이 늘어서일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더 악화할 수 있는 지표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고용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굴스비 총재뿐 아니라 그 매파 인사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4분기 이전에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입장 변화를 보였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역시 인하에 방점을 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7월 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 전월보다 0.35% 상승한 것이지만 예상치인 5.2% 상승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보다 0.7% 증가한 수치입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을 웃돌면서 구리 등 그 금속 선물이 상승했습니다. 일본은행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고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부총재의 발언으로 약세를 보이던 엔화에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투자 전략가인 데이비드 로치는 2025년은 하락장이 될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금리 인하 폭과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 AI 버블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 요인은 2025년 증시를 20% 폭락시킬 만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올해 말부터 하락장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변수는 미국 대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주 정도는 증시 급락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는 주가가 회복하면서 증시가 폭락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면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